귀신 잡는 수사관으로 불리는 해병대장 여군 백지원이 서해 최북단 섬에서 해병대 정신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잔혹한 가혹행위와 비리를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름 경상북도 포항. 동해의 짭조름한 바람이 대한민국 해병대 1사단의 붉은 벽돌 건물 사이를 휘젓고 지나가는 곳. 이곳 해병대 수사단 본부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과 화약 냄새, 그리고 지독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서슬퍼런 기운이 감도는 특별수사대 사무실은 소령 백지원의 왕국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 백지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새겨진 붉은 명찰은 해병대의 상징 그 자체였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 상징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칼날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계급 대신 귀신 잡는 수사관이라 불렀다. 해병대의 9호 귀신 잡는 해병을 빗은 그 별명은 그녀가 한 번 물고 늘어진 사건의 피의자는 살아있는 인간이든 숨어버린 유령이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악독한 집요함에 대한 경외의 다른 이름이었다. 해병대 여군, 그것도 수사단의 장교. 그 희소성만으로도 숱한 편견과 싸워야 했지만 백지원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여군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말했다. 해병대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비리를 파헤쳐 별들의 옷을 벗겼을 때 훈련 중 발생한 의문의 사망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해 지휘관의 과실과 은폐 시도를 밝혀냈을 때 해병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뢰했다. 그녀에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그 붉은 명찰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해 7월의 어느 늦은 밤 산더미 같은 미제 사건 서류에 파묻혀 있던 백지원의 군용 이메일로 비공식 보고 한 건이 도착했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그녀의 동기가 보낸 것이었다. 해병대 커뮤니티 나라라 마린보이 자유 게시판 모니터링 중 발견된 특이 게시물. 암호화된 은어 사용. 단순 불만 글로 보기엔 내용이 심상치 않아 비공식적으로 전달함. 백지원은 첨부된 텍스트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해병들만 알아볼 수 있는 은어와 축약어로 가득한 짧은 글이 떠 있었다. 북쪽 끝섬. 검은 용들은 검은 눈물만 흘린다. 연평도의 영웅은 이제 지옥의 왕. 황룡은 깡으로 버티지만 제주 갈매기는 곧 날개가 꺾일 듯. 황금마차는 오지 않고 시리우스의 빛도 닿지 않는다. 여기는 대한민국인가? 언뜻 보면 군 생활의 고됨을 토로하는 푸념 같았다. 하지만 백지원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즉시 암호 같은 문장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북쪽 끝 섬 서해 최북단 백령도. 검은 용들 백령도를 수호하는 해병대 제육여단 흑룡부대. 연평도의 영웅 몇 해 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워 화랑무공 훈장을 받은 스타 장교. 현재 흑룡부대 예하 돌격대대장 한민혁 중령. 황룡 해병대의 상징.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는 뜻. 제주 갈매기 제주도 출신 해병을 이름. 황금마차 PX의 다른 말. 즉 복지나 보급이 열악함을 의미. 시리우스의 빛 시리우스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즉 상급 부대나 감찰 기관의 감시가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뜻. 문장을 재조립하자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다. 백령도 흑룡부대. 연평도 영웅으로 불리는 한민혁 중령이 지옥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 해병 정신으로 버티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온 신병 하나가 곧 죽을 지경이다. 보급도 엉망이고 그 어떤 감시도 닿지 않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무법지대다. 백지원은 등받이에 몸을 깊게 묻었다. 포항에서 백령도까지는 100길로만 10시간이 넘는 거리. 육지로부터의 물리적, 심리적 고립감은 그 어떤 부대보다 강한 곳이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섬 안에서 완벽하게 묻힐 수 있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유동길 상사를 호출했다. 해병대 수사관으로만 20년을 보낸 베테랑.
해병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붉은 명찰 뒤에 숨은 거짓말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그녀의 오른팔이었다. 유 상사 유교단 돌격대대. 한민혁 중령이 지휘하는 곳. 최근 1년간 백령도에서 육지로 후송된 병력 현황, 특히 정신과 진료 기록 중심으로 싹 다 뽑아봐. 공식적인 요청 말고 자네 라인을 총동원해서. 유 상사는 한민혁 중령이라는 이름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한민혁 중령 말입니까? 해병대의 자랑 아닙니까? 얼마 전 국방일보 일면에도 실렸던데. 자랑스러운 해병의 얼굴에 먹칠하는 놈들이 제일 악질이야. 그 자랑스러운 얼굴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지. 백지원의 목소리에 서리빨이 섰다. 유 상사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며칠 후 그가 가져온 자료는 그녀의 불길한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부대의 훈련 성과, 전투력 측정 결과 모두 최상위권.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취합한 자료는 달랐다. 최근 1년간 유교단 돌격대대에서 헬기로 육지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병사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급성 불안 장애 진단을 받은 비율이 다른 부대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강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동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바다 건너 서쪽 끝 고립된 섬에서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이름 모를 해병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닿을 유일한 희망으로 저 암호 같은 글을 썼을 것이다. 백지원은 결심했다. 그 절박한 구조 신호에 응답해야 한다고. 유 상사, 백령도 들어갈 준비해. 공식적인 이유는 서북도서 방위태세 및 장병 복지 실태 점검. 진짜 이유는 그 섬에 숨어있는 악귀를 잡으러 가는 거야. 인천 연안부두를 떠난 군 수송 지원함은 잿빛 서해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반나절을 넘게 항해했다. 갑판 위에서 백령도의 희미한 실루엣을 바라보는 백지원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그리고 그 너머에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북한의 해안포 기지들이 음산하게 도사리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단순한 바닷바람이 아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의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다. 백령도 용기포항에 도착하자 유교단 소속 헌병대장의 안내를 받아 곧장 돌격대대로 향했다. 흑룡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대 곳곳은 검은색과 붉은색이 조화된 강렬한 상징들로 가득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구호들이 병사들의 심장을 겨누듯 박혀 있었다. 대대 본부 앞에 차가 멈추자 한 사내가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돌격대대장 한민혁 중령. 그는 군복 위로도 터질 듯한 근육질의 몸과 서해의 뙤약볕과 해풍이 조각한 듯한 거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강서연을 발견하자 성큼성큼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충성, 중령 한민혁입니다. 백소령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이 멀고 험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셨군요. 그의 소나기 힘은 강철 같았다. 예의를 차리는 태도였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시험하고 제압하려는 기세가 숨겨져 있었다. 서북도서 방위의 핵심인 흑룡부대의 실태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의 생활이 궁금하군요. 백지원은 그의 기에 눌리지 않고 또렷하게 용건을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대대는 언제나 전투준비 태세가 완벽합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 흑룡 용사들이 얼마나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민혁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직접 백지원을 이끌고 부대 시설을 안내했다. 훈련장은 병사들의 함성과 땀으로 뜨거웠다. 장애물 훈련 IBS를 하는 병사들은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진흙탕을 뒹굴면서도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한민혁은 그 모습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보십시오, 소령님. 이것이 해병대 정신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며 얻는 강인한 정신력. 요즘 육지 것들은 이걸 가혹행위라고 부르더군요. 그의 말에는 은근한 조롱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백지원은 아무 대꾸 없이 생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생활관 내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관물대는 칼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서는 윤이 났다. 하지만 백지원의 눈에는 병사들의 얼굴이 먼저 들어왔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무표정했다. 강한 정신력으로 포장된 감정이 거세된 얼굴들. 그녀는 그 틈에서 유독 불안하게 시선을 피하는 한 병사를 찾아냈다. 암호문에 등장했던 제주 갈매기 고태석 일병이었다. 자네, 이리 와보게. 해병대 생활은 어떤가? 집이 제주도라던데 섬 생활이 낯설지는 않고. 백지원이 일부러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지목을 받은 고태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거의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일병, 고태석, 해병대 생활 재미있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한민혁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백지원은 고태석의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짧게 깎은 손톱 주변과 손가락 마디마디에 붉고 검은 상처와 굳은 살이 엉켜 있었다. 손이 많이 상했군. 훈련이 힘든가 보지. 그녀는 그의 손을 자세히 보려는 듯 가볍게 잡았다. 그 순간 고태석의 몸이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길이 스친 손등의 멍자국을 황급히 감추려 했다. 그때 한민혁이 호탕하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하하. 소령님, 백령도에서는 손이 고와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해병들은 저 손으로 조국을 지키는 겁니다. 저 상처는 영광의 훈장이지요. 안 그런가, 고 일병? 악, 그렇습니다. 고태석은 반사적으로 외쳤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흥룡의 요새는 완벽했다. 그 어떤 외부의 공격도 허용하지 않는 그들만의 규율과 침묵으로 지탱되는 철옹성이었다. 백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확인은 끝났다. 요새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그녀는 분명한 균열을 목격했다. 부대를 떠나 다시 항구로 향하는 차 안. 유동길 상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저 한민혁이라는 인간. 부대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백지원은 차창 밖으로 스치는 거칠고 황량한 백령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게 느껴졌다. 요새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 문을 부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포항으로 복귀한 백지원과 수사팀은 즉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예상대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에 협조를 요청하자 서북도서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한민혁 중령은 해병대의 자산이다.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해병대 특유의 강한 자부심과 폐쇄성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재단하려는 시도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결국 우리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섬을 떠난 놈들을 찾는 수밖에요. 유동길 상사의 말에 백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팀은 백령도 유교단 돌격대대에서 최근 1년 사이 전역했거나 육군 병원 등으로 전출간 해병들의 명단을 확보해 접촉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입을 열지 않았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는 때로 한번 맺어진 관계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침묵의 카르텔로 작용했다. 전화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거나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몇몇은 해병대 망신시킬 생각이냐며 거칠게 전화를 끊기도 했다. 백령도라는 고립된 섬에서 형성된 그들만의 유대감과 공포는 부대를 떠난 뒤에도 그들을 굳게 옭아매고 있었다. 소령님, 이래서는 답이 없습니다. 한민혁이 이미 손을 써뒀을 수도 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폐색이 짙어졌다. 백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단에서 전출이나 만기 전역이 아닌 의병 전역한 해병들의 기록을 다시 훑었다. 대부분은 훈련 중 입은 골절이나 인대 파열 같은 신체적 부상이었다. 하지만 유독 한 명의 기록이 그녀의 눈에 꽂혔다. 황진태. 이병. 입대 6개월 차. 중증 불안장애 및 공황 발작으로 의병 전역. 현 거주지 부산. 해병대에 지원할 정도의 건강한 청년이 입대 반년 만에 정신질환으로 전역했다. 그의 붉은 명찰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다. 백지원은 직감했다. 이 깨어진 명찰 뒤에 흑룡 요새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그녀는 유동길 상사만 대동한 채 군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부산으로 향했다. 황진태의 주소지는 부산 공동어 시장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비린내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한 곳. 백지원은 그의 근무지인 한화로 유통업체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얼마 후 고무장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은 한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황진태였다. 해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왜소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으로만 다니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상처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황진태 씨? 백지원이 다가가자 황진태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경계심과 공포가 가득한 눈빛이었다. 누구십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해병대라는 말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도망치려 했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때 유동길 상사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해병.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겠나? 너 하나 잡으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다 알고 왔다. 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악귀를 잡으러 온 기다. 유 상사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황진태는 걸음을 멈췄다. 백지원은 그를 근처의 허름한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국밥만 내려다보았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 해주러 왔다. 그리고 바로잡으러 왔어. 내가 겪은 일을 말해줘야 또 다른 황진태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 백지원의 진솔한 설득에 황진태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울음소리는 시끄러운 식당의 소음 속에 묻혔지만 그 안에 담긴 서름과 분노는 그 어떤 고함보다 크게 백지원의 가슴을 때렸다. 한참을 울던 황진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령도에서의 6개월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곳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한민혁 중령님의 개인 왕국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한 중령은 해병 정신을 방패 삼아 자신의 가학적인 욕구를 채우고 있었다. 매일 밤 열리는 전투 체육 시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해병을 지목해 링 위에 올려놓고 다른 해병들에게 저놈의 깡다구를 키워줘라며 집단 린치를 사주했다. 고태석 일병은 유독 중령님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출신이라 억양이 다르고 성격이 조금 유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집애 같은 놈이라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고 한겨울에 바닷물에 머리를 박게 했습니다. 감기에 걸리자 정신력이 빠져서 그렇다며 오히려 얼차려를 더 줬습니다. 황진태는 공포에 질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서야 섬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죄송합니다. 저만 도망쳐 나와서 태석이를 거기에 두고.
백지원은 그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내가 비겁한 게 아니야. 그 지옥을 만든 놈이 나쁜 놈이지. 이제 우리가 바로잡을게. 부산을 떠나 포항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백지원은 차창 밖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황진태의 증언은 첫 번째 균열이었다. 이제 이 균열을 파고들어 철옹성 같던 흥룡의 요새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해병대의 정신을 더럽히고 있는 거대한 위선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황진태의 증언은 칠흑 같던 서해에 던져진 한 줄기 조명탄이었다. 백지원은 그 빛이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황진태의 울음 섞인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들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군검찰단을 찾았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사법처리과의 박성준 소령. 팔강모와 붉은 명찰에 대한 자부심이 뼈에 새겨진 전형적인 해병대 엘리트였다. 박성준 소령은 백지원이 내민 서류를 훑어보더니 실소를 터뜨렸다. 백소령, 지금 장난하나? 해병대 생활이 힘들었다는 이등병 하나 넋두리 가지고 연평도의 영웅을 잡아넣겠다고.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니야. 코미디로 보이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다. 집단 구타, 가혹행위, 금품 갈취.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다. 범죄? 백소령, 당신 해병대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나? 해병대가 원래 어떤 곳인지 잊었어? 뻘밭에서 구르고 고무보트 머리에 이고 눈물 콧물 쏙 빼면서 강해지는 곳이야. 육지 애들 기준으로 보면 전부 가혹행위지. 그렇게 키워야 진짜 전쟁 터졌을 때 제 목숨 지키고 나라도 지키는 거야. 한민혁 중령은 그 해병대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지휘관일 뿐이라고. 그것이 바로 군대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폐쇄적인 해병대만이 가진 붉은 명찰의 벽이었다. 그들에게 해병대 정신은 종교와도 같았고 그 정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고통은 성스러운 시련으로 여겨졌다. 한민혁 같은 전쟁 영웅을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이단 행위와 같았다. 박소령,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는 것과 한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다. 한겨울에 병사를 바닷물에 처박고 월급을 뜯어가는 게 해병대 정신인가? 그 증거는 그저 불안장애로 전역한 병사 한 명의 주장뿐이잖아. 백소령, 당신 커리어에 욕심내는 건 알겠지만 해병대 전체의 명예에 똥칠은 하지 마. 한민혁 중령은 사령관님도 아끼는 인재야. 이거는 여기서 덮는 게 당신한테도 좋을 거야. 박성준의 목소리에는 동료에 대한 충고가 아닌 이단자를 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백지원은 또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육군보다 훨씬 더 끈끈한 유대감과 자부심으로 뭉친 이 조직의 벽은 논리나 증거만으로는 뚫기 어려워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수사단장이 그녀를 호출해 사령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신중하라는 말을 전했다. 해병대 동기회 모임에서는 왜 우리 식구 뒤통수를 치냐는 식의 험악한 전화가 걸려왔다. 한민혁은 이미 백령도에서 그의 인맥과 영웅이라는 상징성을 이용해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백지원을 해병대의 특수성을 이해 못하는 여자 장교로 그의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강한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마찰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황진태의 증언을 근거로 신청한 한민혁의 통신 및 금융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증거 불충분과 부대 사기 저해 우려라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듯이 기각되었다. 수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그날 밤 포항의 수사단 사무실. 백지원은 텅 빈 수사보드를 노려보았다. 중앙에 붙은 한민혁 중령의 늠름한 사진이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때 그녀의 곁을 지키던 유동길 상사가 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소령님, 저들은 한민혁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병대는 완벽하다는 자기들의 신화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신화에 흠집을 내는 건 뭐든지 용납 못하는 거지요. 유 상사의 말에 백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해병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차갑고 명백한 숫자의 증거. 바로 돈이었다. 유 상사, 백령도에 아는 사람 있나? 전역해서 거기 사는 해병 출신으로. 한 명 있습니다. 20년 전에 전역한 선배인데 지금 용기포항에서 낚싯배를 합니다. 입은 좀 거칠어도 의리 하나는 진짜 배기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해. 우리가 등대 아래의 악마를 잡으려 한다고. 도와줄 수 있겠냐고. 백지원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명찰의 벽이 높다면 그 벽 아래 가장 어둡고 은밀한 곳을 파고들면 그만이었다. 백령도는 고립된 섬이었다. 외부인이 들어가 무언가를 은밀히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백지원의 유일한 희망은 유동길 상사가 말한 낚싯배 선장 김철규였다. 해병대 하사로 전역해 섬의 터를 잡은 그는 백령도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고 있는 인물이었다. 유 상사의 전화를 받은 김철규는 처음에는 육지것들이 섬 사정을 뭘 안다고 설쳐라며 욕을 퍼부었지만 한민혁 중령 때문에 억울하게 다쳐서 나간 후배 해병이 있다는 말에 태도를 바꿨다. 그 새끼 영웅 대접받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줄은 알았지만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 기다려봐. 그날 이후 김철규는 낚시꾼으로 위장한 백지원의 눈과 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낚싯배 손님으로 돌격대대 부사관들을 태우고 술잔을 기울이며 슬쩍 정보를 흘렸다. 용기포항의 식당과 가게들을 돌며 한민혁의 평판을 떠봤다. 며칠 후 김철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백소령, 뭔가 하나 잡힌 것 같아. 두무진 포구에 있는 해녀 횟집이라고 알아? 섬에서 제일 큰 횟집인데 그 집 사장이랑 한민혁이가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야. 김철규의 정보에 따르면 한민혁은 사령부나 국회에서 VIP들이 섬에 방문할 때마다 그 횟집에서 성대한 접대를 했다. 물론 음식값은 전부 외상이었다. 그 대신 그는 병사들에게 매달 부모님께 보낼 효도 선물이라며 그 횟집에서 파는 비싼 건어물이나 까나리 액젓 세트를 반강제로 구매하게 했다.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었고 그 차액의 일부는 한민혁의 주머니로 일부는 외상값을 갚는 데 쓰이는 구조였다.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을 이용한 완벽한 그들만의 경제 카르텔이었다. 그 횟집 주방에 내 처남이 일하고 있는데 그놈 시켜서 혹시 장부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 김철규는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돌격대대 분위기가 말이 아니래. 당신이 한번 다녀간 뒤로 한민혁이가 애들을 더 잡는다는 거야. 특히 제주도에서 온 그 친구 고태석이라 했나? 그놈을 아주 죽이려고 든다는군. 그것 때문에 맘고생하던 고참 하나가 당신한테 뭘 좀 전해주고 싶어 해. 그게 누군가? 나도 몰라. 신부는 절대 못 밝힌대. 대신 오늘 밤 12시 두무진 등대 밑에 세 번째 갯바위에 뭘 하나 숨겨놓겠다고 했어. 직접 와서 가져가래. 백지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절박한 내부 고발자가 던지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유동길 상사와 함께 어선을 빌려 타고 야음을 틈타 다시 백령도로 향했다. 약속한 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두무진 해안으로 접근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심장을 울렸다. 등대의 불빛이 주기적으로 어둠을 가르는 순간을 이용해 백지원은 갯바위로 몸을 날렸다.
약속된 장소, 바위 틈에는 방수팩에 담긴 작은 물건이 숨겨져 있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메모리 카드였다. 그녀가 메모리 카드를 집어드는 순간 등대 위 초소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거기 누구야? 경계병의 고함 소리와 함께 서치라이트 불빛이 맹렬한 속도로 해안을 훑기 시작했다. 백지원은 즉시 몸을 낮춰 바다로 뛰어들었다. 유 상사가 모는 고무보트가 총알처럼 달려와 그녀를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희망의 불씨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등대 아래에서 마침내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포항으로 복귀한 백지원은 곧바로 압수한 메모리 카드를 분석했다. 암호조차 걸려있지 않은 메모리 카드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와 텍스트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영상을 재생하자 숨막히는 장면이 펼쳐졌다. 흔들리는 화면 속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병사들이 갯벌에 원을 그리고 서 있었다. 그 중앙에서 고태석 일병이 혼자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진흙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민혁 중령이 악마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새끼야, 이게 해병이야?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흑룡 부대가 썩어가는 거야. 똑바로 못해. 하나, 둘. 목소리 봐라, 이 계집애 같은 놈아. 다시. 하나. 영상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폭력성과 모욕감은 그 어떤 진술서보다 생생했다. 이것은 강한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고문이었다. 함께 발견된 텍스트 파일은 자신을 고태석의 맞선임이라고 밝힌 김동현 상병이 작성한 것이었다. 그는 한민혁의 금품 갈취 방식과 부대의 행정보급관이 개인 노트북의 대대운영비라는 이름으로 비밀 장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령님, 제발 태석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다 정말 죽습니다. 중령님은 소령님이 다녀가신 후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해야 한다며 태석이를 거의 매일 반쯤 죽여놓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황진태의 증언, 김철규가 알아낸 횟집과의 거래, 그리고 김동현 상병이 목숨을 걸고 전해준 영상 증거와 비밀 장부의 존재. 백지원은 이 모든 자료를 들고 다시 화성의 군검찰단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박성준 소령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영상 파일을 보고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해병대 정신을 강조해도 화면 속의 잔혹한 장면을 훈련의 일환이라고 변명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해병대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비난에 휩싸일 터였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지. 박성준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붉은 명찰의 벽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민혁이 만들어낸 공포의 파도는 그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영장이 발부되기 바로 전날 밤 해병 대사령부 당직실에 백령도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보고 드립니다. 금일 22시경 6여단 돌격대대 야간 해상 침투 훈련 중 고태석 일병 실종. 현재 수색 중에 있으며 기상 악화로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음. 백지원은 보고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실종?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한민혁의 마지막 발악, 증인에 대한 살인멸구 시도였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해병 대사령관은 경로했고 즉시 진상조사단 파견을 지시했다. 군검찰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즉시 한민혁 중령의 집무실과 숙소, 행정보급관의 개인 물품, 그리고 해녀 횟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날 밤 포항공항 활주로에 시의백 39용 수송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백지원은 완전 무장한 수사팀 요원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둠을 뚫고 백령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차가운 서해 바다 어딘가에 있을 고태석 일병을 생각했다. 한민혁이 일으킨 공포의 파도가 한 젊은 해병의 목숨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이제 그 파도를 잠재우고 폭풍의 눈을 도려낼 시간이었다. 수송기의 육중한 동체가 어둠 속으로 떠올랐다.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시으130 수송기가 포항을 이륙해 서해의 어둠 속으로 기수를 돌렸을 때 백령도 해상에서는 이미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치는 해상에서 해병대 수색대와 해경 함정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실종된 고태석 일병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다. 기상 악화로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었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초 단위로 사라지는 중이었다. 백령도에 도착한 백지원과 수사팀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작전명은 레드 플래그. 해병대가 목표를 점령하고 승리를 알릴 때 꽂는 붉은 깃발처럼 부패의 심장부에 정의의 깃발을 꽂겠다는 의지였다. 수사팀은 3개 조로 나뉘어 동시에 목표 지점을 덮쳤다. 첫 번째 조는 한민혁 중령의 숙소와 집무실로 향했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들이닥친 수사관들 앞에서 한민혁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맹렬한 눈으로 백지원을 쏘아보았다. 지금 내 부하가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따위 장난질이나 할 때인가. 백소령, 당신 때문에 내 부하가 죽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당신이 지게 될 거야. 그는 실종 사건을 방패 삼아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하지만 백지원은 차갑게 영장을 내밀었다. 고태석 일병이 왜 그 시간에 그 훈련을 하고 있었는지, 왜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러 온 겁니다. 중령님. 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조는 행정보급관의 숙소를 급습했다. 그는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저항했지만 곧바로 제압당했다. 수사관들은 김동현 상병의 제보대로 그의 개인 노트북과 외장 하드를 확보했다. 세 번째 조는 두무진 포구의 해녀 횟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비밀 장부를 숨겨둔 주방 바닥 및 비밀 공간을 찾아내고 한민혁과의 부정한 거래 내역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은 대대본부에 차려진 임시 지휘소로 속속 도착했다. 함께 온 디지털 포렌식 팀이 즉시 행정보급관의 노트북 분석에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대대운영비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병사들의 이름을 걸고 상납받은 금품 내역과 그 돈으로 상급부대 지휘관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고 한민혁 자신이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지휘소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찾았다. 고태석 일병 생존 확인. 두무진 남쪽 갯바위 절벽 아래서 발견. 의식은 없으나 호흡과 맥박 살아있음. 즉시 의무 헬기 지원 요청. 순간 지휘소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민혁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증인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고태석 일병은 곧바로 응급 처치를 받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하는 의무 헬기에 실렸다. 백지원은 헬기가 떠나가는 백령도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거친 바닷바람이 그녀의 전투복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한민혁의 숨통을 끊을 물증이, 그리고 저 하늘 위에는 그의 모든 것을 증언해 줄 목격자가 함께 날고 있었다. 심판의 붉은 깃발이 마침내 흑룡의 요새 위에 선명하게 나부끼기 시작했다. 경기도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모든 것이 하얗고 고요한 그곳에서 고태석 일병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저체온증과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군의관은 생존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다. 백지원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든 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매일 병원을 찾아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주도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그의 부모님을 위로했다. 처음에는 수사관인 그녀를 경계하던 부모님도 진심으로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분노하는 그녀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백지원은 그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반드시 한민혁의 죄를 묻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라 부당하게 짓밟힌 한 해병의 명예를 되찾아주려는 선배로서 그들 곁을 지켰다. 열흘이 지났을까? 고태석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목소리도 거의 내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백지원은 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병실을 찾았다. 몸은 좀 괜찮나? 고태석은 그녀를 보고 다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에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백지원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다그치는 대신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한민혁을 고발했던 김동현 상병의 편지, 그가 몰래 찍었던 폭행 영상, 그리고 한민혁의 비밀 장부 내용까지. 봐, 태석아. 넌 혼자가 아니었어. 널 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냈어. 그리고 이건 한민혁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기록한 증거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자신만의 망상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고태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저 부당한 폭력의 희생자였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것. 그게 한민혁에게는 가장 큰 심판이야. 내 생존 자체가 그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백지원의 말에 고태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포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가 필요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해줘야 해. 고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들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그날 밤 훈련 마지막에 한 중령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해안 절벽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한민혁은 고태석을 절벽 끝으로 몰아붙이고는 그를 협박했다고 했다. 요즘 말이 많더구나. 입이 가벼운 해병은 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조용해지는 게 최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저를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사고를 위장한 명백한 살인미수였다. 고태석의 증언은 모두 녹음되었고 공식 진술서로 작성되었다. 한 젊은 해병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토해낸 피 맺힌 진실이었다. 며칠 후 백령도 군사경찰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한민혁 중령에게 새로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의 혐의는 이제 가혹행위와 직권남용, 금품 갈취를 넘어 살인미수가 추가되어 있었다.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되었다.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추악한 스캔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 특별조사실. 한민혁은 더 이상 연평도의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중범죄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앉은 백지원 소령을 노려보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모든 건 당신이 만들어낸 소설이야. 고태석이가 발을 헛디딘 걸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라고. 감히 해병대의 명예에 먹칠을 해?
명예. 당신이 그 붉은 명찰을 달고 저지른 짓들이야말로 해병대의 명예를 갯벌에 처박은 것 아닌가. 백지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횟집과의 비밀거래 장부 행정보급관의 노트북에서 나온 금품 갈취 내역. 한민혁은 부대 운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다고 변명했다. 다음으로 백지원은 조사실의 대형 모니터에 김동현 상병이 찍었던 폭행 영상을 재생했다. 갯벌에서 고태석을 모욕하며 폭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한민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훈련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해병은 원래 그렇게 강하게 크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백지원은 그의 발악을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조사실 스피커의 볼륨을 높였다. 입이 가벼운 해병은 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조용해지는 게 최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저를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병원 침상에서 녹음된 고태석의 갈라진 목소리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한민혁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 한민혁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눈빛이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강철 같던 그의 모든 방어기제와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영웅이라는 신화가 한낱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패배의 절규였다. 전쟁 영웅 한민혁 중령, 부하 살해 시도 혐의로 구속 기소. 뉴스는 연일 대서특필되었고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렸고 해병대사령관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백지원은 조사실을 나오며 포항의 사무실 창가로 보이던 그 바다를 떠올렸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법과 규율이 아니었다. 붉은 명찰의 명예를 믿고 자신의 청춘을 바다에 던진 수많은 젊은 해병들의 꿈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가진 믿음이었다. 한민혁이라는 거대한 신화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 신화의 잔해 위에서 그녀는 더욱 무거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해병대다움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고 심지어 조장되어 온 조직 전체에 병든 단면일지도 모른다는 것. 이제 그녀의 싸움은 법정을 넘어 해병대 전체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한민혁 중령에 대한 군사재판은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은 연일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지휘관의 범죄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 해병대 정신이라는 성역에 가려져 있던 폭력의 문화를 심판하고 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 거대한 담론의 장이 되었다. 한민혁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그를 강한 해병을 키우려 했던 참군인으로 묘사하며 이번 사건이 해병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한 백지원 소령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백지원이 수집한 증거들의 절차적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증인으로 나선 전역 해병들의 증언을 개인의 불만으로 폄하했다. 하지만 재판의 흐름을 바꾼 것은 역시 살아 돌아온 증인 고태석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선 그는 재활 치료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진 목소리로 그날 밤 절벽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공포의 떨림이 없었다. 그 대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피고인은 제게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다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훈련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폭력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민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태석의 살아있는 증언은 그 어떤 법리적 공방보다 강력한 힘으로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2달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 한민혁은 국가와 부하의 생명을 수호해야 할 지휘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나아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를 살해하려 시도했다. 이는 군의 기강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그 죄책이 실로 막중하다. 재판장은 한민혁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연평도의 영웅은 그렇게 군복을 벗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다. 또한 그의 비리를 묵인하고 협조했던 행정보급관과 상납을 받았던 일부 상급부대 지휘관들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군을 떠나야 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파도가 핥히고 간 자리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해병대사령부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백지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대가로 보이지 않는 견제와 시기를 감당해야 했다. 몇 달 후 그녀는 해병대사령부 직할 병영문화혁신추진단의 창설 멤버로 발령받았다.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 정책을 다루는 한직처럼 보였지만 백지원은 그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만 만드는 대신 직접 서해 5도를 포함한 모든 해병대 부대를 순회하며 말단 병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내 개선안을 만드는 일에 매달렸다. 어느 눈부신 봄날 백지원은 업무차 다시 백령도를 찾았다. 1년 전 피비린내 나는 긴장감이 감돌던 흑룡부대는 많이 변해 있었다. 새로 부임한 지휘관 아래 병사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부대 한쪽 게시판에는 동기생활관 만족도 조사나 병사 고충 처리 절차 안내 같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두무진 해안 절벽을 찾았다. 고태석이 밀쳐졌던 바로 그 자리였다. 거친 파도는 여전히 절벽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날의 비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갈매기들이 평화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여보세요? 저 팀장님. 저 고태석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놀랍도록 건강하고 밝았다. 의병 전역 후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가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었다. 태석이구나. 잘 지내나? 네, 팀장님 덕분에요. 저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바다를 너무 무서워했는데 다시 보니까 역시 좋네요. 작은 어선이라도 하나 사서 아버지 일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또 안 나오게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 내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백지원은 오랫동안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던 그 바다가 이제 한 청년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고 있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한 명의 악마를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상처를 보듬고 다시는 그런 파도가 덮치지 않도록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임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백령도의 푸른 하늘 아래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이 땅의 모든 붉은 명찰이 부끄러움이 아닌 진정한 명예와 자부심의 상징이 될 때까지 자신의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서해의 거친 경랑 속에서 그녀는 또 다른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